65세, 퇴직 후 월급 50만 원짜리 일자리 찾았습니다. 은퇴 후 살아남는 법.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나요? 노후엔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이 퇴직을 앞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회사에 다니며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면 예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퇴직하고 연금이나 받으며 살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답답함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퇴직 후 삶이 이렇게 길 줄 몰랐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없어지니 생각보다 빠르게 불안감이 커집니다. 특히 60대 중반이 넘어가면 더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최소 20년은 남았는데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체력은 아직 남아있는데 일자리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이 퇴직 후에도 일을 찾습니다. 문제는 5060대에게 맞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월 50만 원이라도 꾸준히 벌면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선택한 일자리와 왜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5세, 퇴직 후 월급 50만 원짜리 일자리의 현실. 먼저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 자체가 주는 의미 때문이기도 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게 은퇴 후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월 50만 원짜리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을까요?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67세 김씨, 경비원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다. 김 씨는 63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연금으로 생활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다 보니 점점 경제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65세가 되던 해에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60만 원 정도 받는 일이었지만 생활비 보탬이 됐고 무엇보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일하면서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오며 가며 대화도 나누니까 삶의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김 씨는 경비원 일을 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았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66세 박 씨, 마트에서 일하며 새로운 보람을 찾다. 박 씨는 은퇴 후 한동안 무료함을 느꼈습니다. 4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마트에서 간단한 진열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엔 내가 이제 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직접 일을 해보니 오히려 생활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요. 일도 어렵지 않고 오히려 몸을 적당히 움직이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트에서 하루 4시간씩 간단한 물건 정리와 손님 응대만 하면 되는 일이었고 월 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지만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일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 나는 절대 은퇴하지 않는다. 70세까지는 계속 일할 것이라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사례 3. 64세 이 씨, 유튜브로 월 50만 원 벌다. 이 씨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 퇴직 후에는 뭘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를 시작한 후 예상치 못한 소득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퇴직 후 생활을 브이로그처럼 기록했는데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건강관리법, 소소한 일상, 노후 생활 팁 등을 공유하면서 구독자가 점점 늘었습니다. 유튜브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내가 경험한 걸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생기니까 보람도 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이 씨처럼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소득을 만드는 60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적 수입까지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퇴직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퇴직 후에도 일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경제적 안정. 연금만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정신적 건강 유지. 무료하고 우울한 노후가 아니라 바쁜 일상이 유지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일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니 고립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일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은퇴 후 일자리를 찾을 때 고려할 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일. 체력적으로 부담이 적은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일상 유지. 너무 불규칙한 일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서 시작하기. 경비원, 마트 진열,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자신이 흥미있는 분야에서 시작하면 더 즐겁습니다. 마무리. 은퇴 후 삶을 스스로 설계하자. 퇴직 후에도 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에도 꾸준히 일하면서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경제적 여유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월 50만 원짜리 일자리라도 그 돈은 단순한 수입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 당신은 퇴직 후 어떤 삶을 꿈꾸고 있나요? 퇴직 후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 일과 삶의 균형.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퇴직 후에도 적절한 일자리를 갖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가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려면 단순한 근로활동이 아니라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 후에도 활력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몇 가지 과학적 원칙과 실천 방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퇴직 후에도 일하는 사람들의 뇌는 더 건강하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 중 하나는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인지 기능이 더 뛰어나고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뇌의 해마이포 캠퍼스와 전두 옆프론털 로브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이며 전두엽은 의사결정과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즉, 일을 지속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서 두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 INSERM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퇴직을 늦춘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발병 확률이 낮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43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퇴직을 1년 늦출 때마다 치매 발병 확률이 약 3%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된 일을 지속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천법. 새로운 일자리에서 학습이 필요한 업무를 선택하라. 새로운 기술 습득, 고객 응대, 온라인 플랫폼 활용. 단순 반복 업무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을 활용하는 직업을 고려하라. 컨설팅, 코칭, 글쓰기, 영상 제작.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라. 강의, 상담, 매장 관리 등. 조금씩 꾸준히 일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 은퇴 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적절한 신체 활동이 노화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2016년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 BMJ 스포츠 메더선의 연구에 따르면 주당 1525시간 정도 가벼운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무조건 쉬는 것보다 적당한 강도의 신체 활동이 포함된 일이 오히려 장수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얻는 신체적 효과. 근력 유지, 일상 생활에서의 독립성 강화. 심혈관 건강 증진, 혈액순환 개선 및 혈압 안정. 스트레스 감소,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증가. 실천법.
서서 하는 일이나 가벼운 신체 활동이 포함된 직업을 고려하라. 예, 도서관 사서, 경비원, 가벼운 배송 업무. 지나치게 오래 앉아있는 직업보다는 움직임이 필요한 직업을 찾아라. 최소한 주 3회 이상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라. 3. 목적 없는 일은 오래 지속할 수 없다. 퇴직 후에도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미국 국립노화 연구소 NIA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으며 심리적 안정감이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퇴 후 일자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억지로 하는 일은 오래 지속할 수 없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기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가?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인가? 실천법. 기존의 직장 경험을 살려 멘토링, 강의, 컨설팅 등의 일을 고려하라. 직접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운 경우라도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보람 있는 일을 찾아라. 나의 경험을 책,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공유하며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 보라. 결론, 은퇴 후 어떻게 일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퇴직 후에도 일정한 일을 지속하는 것이 건강과 행복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일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 상태, 경제적 목표, 삶의 의미를 고려하여 적절한 일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삶을 지속하는 일을 찾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자. 새로운 배움과 인간관계가 포함된 일을 선택하자. 그렇다면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으며 건강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바로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퇴직 후 삶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 10억이 필요하다. 이 문장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막막함, 걱정,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느껴지시나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은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기 전까지 그 무게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은퇴 준비의 부족함이 얼마나 큰 문제로 다가오는지 깨닫게 됩니다. 특히 한국처럼 물가가 높고 점점 길어지는 노후를 책임질 돈이 없다면 그 불안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가난, 고독, 그리고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은퇴자들의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의 현실이 바로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1. 사례 1. 일본의 노후 난민 문제, 길거리로 내몰린 은퇴자들. 일본에서는 몇 년 전부터 노후 난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이는 충분한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은퇴 후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현상을 뜻합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케우치 씨 69세는 35년간 대기업에서 일했지만 연금으로는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길거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노후 자금은 약 3천만 엔 약 3억 원이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의료비와 생활비로 금세 바닥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삶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단순히 은퇴 후 연금만 믿고 살 수 없다는 점을 배워야 합니다. 2. 사례 2. 은퇴 후 자영업, 그러나 실패로 돌아간 50대 커플. 다음은 노부오 씨 58세와 그의 아내 미카 씨 56세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은퇴 후 노후 자금을 모아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꾸준히 운영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과 물가 상승으로 카페 운영은 큰 적자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모든 저축을 잃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안정적인 소득 없이 무리한 도전을 하면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의 사업은 철저한 계획과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가 없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사례 3가족의 부양에 지친 은퇴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야기는 일본의 요코 씨 65세의 사례입니다. 요코 씨는 30대 중반에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키웠고 은퇴할 무렵엔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은퇴 후에도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를 도와주느라 자신의 노후 자금을 거의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요코 씨는 70세에 일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고 건강이 나빠져도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자신의 노후를 희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녀와 가족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 일본의 현실에서 배우는 교훈. 위의 사례들은 단순히 일본 은퇴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은퇴 후 10억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과 길어진 노후 기간이 가져오는 경제적 부담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대비해 노후 자금 관리,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방안, 그리고 지출 통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은퇴 후 비참한 삶을 피하려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은 오늘의 내가 만든다는 말처럼 현재의 작은 선택들이 미래의 삶을 좌우할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거울 삼아 우리는 더 나은 은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비참한 현실, 일본에서 배울 교훈과 우리의 준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 은퇴자들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을 전문가 칼럼 형태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일본의 은퇴 사례들, 참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 은퇴 후 노후 자금 얼마나 필요할까? 한국에서는 은퇴 후 최소 10억이라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너무 과장된 수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렇게 터무니없는 숫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해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30년입니다. 월 평균 생활비로 300만 원을 잡는다면 30년 동안 필요한 금액은 약 10억 원이죠. 여기에는 의료비,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최소 금액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계산 없이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다가 큰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정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인 연금 수령액은 월 20만 엔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 돈으로 기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은퇴 후 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채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2. 소득원 다각화가 필수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다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서 소개한 일본의 다케우치 씨처럼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부터 부업이나 작은 사업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본에서도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소득 창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만들어 보세요. 은퇴 후에도 소득원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뿐 아니라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3. 지출 통제 작게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작게 살기를 실천하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미니멀리즘이 큰 유행입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두고 작은 집에서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월세나 유지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해 물물 교환이나 자원 공유를 실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도 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살 때는 정말 필요한가? 를 스스로 묻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4. 노후 자금을 불리는 방법, 안전한 투자 전략. 일본에서는 은퇴 후 투자로 노후 자금을 불리려다 실패한 사례도 많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경우죠. 하지만 반대로 적절한 투자 전략으로 연금을 보완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배당주나 저위험 채권에 투자해 연금 외 소득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안전한 자산 배분이 중요합니다.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꾸준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일본에서 배운 교훈 늦기 전에 준비하자. 마지막으로 일본 사례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늦기 전에 준비하자는 점입니다. 노후 준비는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연금을 믿고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는 일본의 노후 난민처럼 비참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번 나의 은퇴 후 삶을 그려보세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어디서 살고 어떤 생활을 하며 지내고 싶으신가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고 그 비용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은 선택이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과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일본의 사례를 통해 느낀 점을 바탕으로 더 늦기 전에 나의 미래를 위한 첫 발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먼 미래에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소비가 늘어난 것 같지만 정확히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나요? 분명 예전에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지고 소득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지출도 함께 커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현상을 라이프스타일 크리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서서히 당신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지출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출이 늘어나는 걸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당신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이프스타일 크리프가 왜 발생하는지, 이를 막기 위한 방법, 그리고 실생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라이프스타일 크리프의 진짜 원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죠.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월급이 올랐을 때 우리는 곧바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새 차를 구매하는 등 소비 패턴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소득이 올라가면 생활 수준을 자동으로 끌어올리는 마인드셋이 작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생활 수준의 향상이 처음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는 늘어난 소득보다도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승진과 함께 찾아온 커피 머신. 김 씨는 몇 년 전 회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그의 월급은 예전보다 20% 올랐고 그만큼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느꼈죠. 승진을 기념해 그는 집에 커피 머신을 하나 들여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집에서 고급 커피를 마시겠다는 생각이었죠. 처음에는 기분도 좋고 커피 머신 사용이 생활에 큰 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커피 원두, 시럽, 크림, 추가 액세서리 등으로 매달 생각보다 많은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한 가지 구매가 더 많은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 씨는 결국 매달 커피 관련 지출이 생각보다 훨씬 커졌고, 이는 월급 인상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례 2세차의 유혹. 박 씨는 최근에 큰 계약을 따내며 목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새 차를 구매했죠. 박 씨는 이 정도 소득이라면 새 차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새 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차비, 보험료, 연료비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결국 새 차가 박 씨의 삶에 주는 만족감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지출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큰 소비를 할 때는 단순히 소득이 올랐으니 괜찮다는 사고방식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들이 이어지며 그 부담이 나중에 재정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3집을 업그레이드한 후 이 씨 부부는 최근 아파트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조금 무리해서 큰 집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무척 만족스러웠지만 이사 후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관리비, 청소비,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매달 나가는 돈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부는 점차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씨 부부는 새로 얻은 행복감보다는 커진 지출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끼며 다시 작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장기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이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의 답은 바로 지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절제에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났다고 무작정 지출을 늘리지 말 것. 소득이 늘어났을 때 그만큼 지출도 늘리는 것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그보다는 늘어난 소득의 일부를 저축이나 투자로 돌려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산을 정하고 철저하게 지킬 것. 매달 얼마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비 욕구를 컨트롤할 것. 광고나 마케팅에 쉽게 현혹되지 말고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 욕구를 참는 법을 배우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는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심코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재정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비 습관을 꾸준히 점검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는 절제력을 길러야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 현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지출이 함께 늘어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주로 소득이 증가할 때 생활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초기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사소한 지출부터 시작해 점점 더 큰 비용으로 이어지며 나중에는 저축이나 투자 기회가 줄어드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의 위험성. 무분별한 소비로 인한 재정 불안정. 처음에는 작은 사치품이나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하면서 지출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외식하거나 고급스러운 브랜드 제품을 하나씩 구매하는 것처럼 사소한 지출이 쌓이면 결국 고정비가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지출 증가는 미래에 대비한 저축을 방해합니다.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축 부족.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 비율을 늘리거나 재정적으로 더 안전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가 발생하면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만큼 지출도 늘어나 저축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승진이나 보너스를 받았을 때 바로 자동차나 집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소비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재정적으로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위협.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는 일상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거나 자동 이체로 고정 지출을 설정해 두면 매달 들어가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습관이 당신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을 감소시킵니다.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 우리가 왜 더 많이 쓰게 될까? 앞서 설명한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가 그냥 감정이나 무의식적인 선택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현상은 심리학적, 경제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인간의 소비 행동에는 여러 과학적인 요인이 얽혀 있기 때문에 왜 우리들이 소득이 늘어나면 덩달아 소비도 늘리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행위 경제학으로 보는 소비 습관.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소비 습관을 설명해주는 이론 중 하나가 바로 행위 경제학 Behavioral Economics이에요. 이 이론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소득이 올랐으니 그만큼 저축을 늘리거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대신 당장 더 좋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소비 행동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그 중 하나가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이라는 개념인데요. 이는 사람들이 현재의 만족감을 미래의 이익보다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이 오르면 그걸 바로 소비로 연결시키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중에 즐길 수 있는 것보단 지금 당장 누리자 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현재 편향이 재정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소비가 쌓여서 미래의 저축 가능성을 줄이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적응 수준 이론 외에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을까?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적응 수준 이론 애더프테이션 마이너스 레벨 실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새로운 생활 수준에 굉장히 빨리 적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때 엄청나게 기뻤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점차 사라지고 다시금 다른 더 좋은 제품을 갖고 싶어지게 되죠. 이는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와 깊이 연결됩니다. 소득이 늘어날 때 처음엔 와, 이제 나는 이렇게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구나 라는 만족감을 느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수준이 기본으로 자리 잡고 그 이상의 만족감을 추구하게 됩니다. 즉,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에 따른 행복이나 만족감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이 과정을 쾌락 적응어 단위, 애더프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손에 넣어도 그 기쁨이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가 지속되는 거죠. 소셜 프루프와 비교의 함정. 여기에 더해 우리 생활 속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소셜 프루프, 즉 사회적 증거라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나 의견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 모두 새 차를 뽑았거나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나도 그런 것들을 당연히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허세나 사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거기에 맞추려는 심리가 기본적으로 존재해요. 이 현상을 비교의 함정이라고도 부르죠. 문제는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우리의 소비 습관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지출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또한 이때의 심리적인 부담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에서 자신이 뒤처졌다고 느끼면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라도 소비를 줄이기가 어려워지죠. 도파민과 보상 시스템 소비의 중독성. 여기에 더해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소비 자체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 뇌의 보상 회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바로 도파민 타퍼마인인데요. 이 도파민은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사거나 쾌락을 느끼는 행동을 할 때 뿜어져 나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일시적으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고 이를 반복하려는 욕구가 생기죠. 문제는 도파민의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처음엔 기쁨을 느끼지만 곧 그 감정은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자극을 찾게 됩니다. 즉, 더 큰 소비, 더 비싼 물건을 통해 다시금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려는 경향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소비를 중독처럼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를 막을 수 있을까? 이제 이 현상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소비 습관 인식하기.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우리의 소비 습관을 스스로 자각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걸 사고 싶어 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단순히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해요. 미래 편향 키우기. 현재 편향 대신에 미래 편향 퓨처 바이어스를 키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당장 얻는 기쁨보다는 미래의 재정적 안정이나 더 큰 목표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5년 후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저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계속 상기시키면 현재의 소비 욕구를 더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진정한 원천 찾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소비 외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인 소비보다도 관계나 경험에서 오는 행복감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해요.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 취미 활동, 자연 속에서의 산책 등이 우리의 행복감을 더 지속적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는 단순한 지출 증가 이상의 복합적인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신경과학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비 습관을 잘 이해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며 행복의 원천을 소비 외에서 찾아야 합니다. 야, 국민연금 고작 몇만 원 더 낸다고 얼마나 차이 나겠어? 20년 전 회사 구내식당에서 동료와 나눈 대화입니다. 그때 저는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최소 기준에만 맞춰 연금 보험료를 냈고 동료는 나중을 위해서라며 기준보다 더 납부하겠다고 했죠. 당시엔 둘 다 비슷한 연봉에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꿈을 꾸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우리는 모두 60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의 몇만 원 차이가 지금 월 30만 원 이상의 연금 격차로 돌아왔습니다. 언뜻 보면 국민연금은 다 거기서 거기 같지만 알고 보면 작은 선택이 평생의 격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 60년대생, 국민연금 1세대에게는 더더욱 말이죠. 본론 60년대생, 국민연금 1세대의 진짜 노후 격차. 1. 국민연금 수령액 왜 이렇게 다를까? 같은 세대, 같은 시기 가입자인데도 연금 수령액은 천차만별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입 시기 1988년 이전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60년대생 대부분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가입을 시작했기 때문에 납부 기간이 들쑥날쑥합니다. 소득 기준, 소득이 높았던 사람은 많이 내고 많이 받지만 자영업자나 임시직은 납부액 자체가 낮았고 수급액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각지대 육아, 실직, 병역, 사업 실패 등으로 납부 공백 기간이 생긴 경우가 많아 실제 수령액이 크게 줄어든 이들이 많습니다. 사례로 보는 현실. 사례 1회사원 출신, 월 연금 110만 원의 정석 노후 김성호 65세. 30년 동안 꼬박꼬박 냈습니다. 납부액은 좀 아깝긴 했지만 지금은 그 덕봅니다. 김성호 씨는 1991년 첫 직장에 입사한 이후 2021년까지 꾸준히 근로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평균 소득이 높진 않았지만 꾸준히 납부했고 추가 납입도 고려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 월 약 110만 원. 부부 합산 시 노후 생활비 절반 이상 커버 가능. 여기에 퇴직연금과 적은 금융 자산까지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된 노후. 그는 말합니다.
막상 받으니까 참 잘했구나 싶어요. 국민연금이 없었으면 지금 매달 쪼들리며 살았을 겁니다. 사례 이 자영업자 출신 월 38만 원의 퍽퍽한 노후 이영자 66세. 20년 넘게 가게 운영했는데 국민연금은 늘 미루고 또 미뤘어요. 이영자 씨는 1990년대부터 분식집을 운영하며 바삐 살았습니다. 초기엔 납부 여력이 없어 연금을 미뤘고 이후에도 월 불이백이 작았습니다. 그러다 중도 폐업과 재기 실패로 납부 기간은 총 13년. 연금 수령은 가능하지만 최저 수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 월 약 38만 원. 기초연금까지 포함해도 총 70만 원 이하. 주택이 없어 월세로 생활 중이며 자녀 지원이 필수. 그녀는 씁쓸히 말합니다. 그땐 눈앞에 돈이 급했지 나중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사례 3 납부 공백 7년 월 55만 원에 만족해야 하는 퇴직자 박기환 64세. 중간에 사업한다고 연금 끊었다가 그게 화근이었어요. 박기환 씨는 50대 초반 조기 퇴직 후 창업에 나섰습니다. 그 시기에 국민연금 납부도 멈췄습니다. 이후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다시 납부를 재개했지만 공백 기간 7년은 복구가 어려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 월 약 55만 원. 재취업 없이 노후를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 공백 기간이 없었다면 월 80만 원도 가능했을 수치. 그는 후회합니다. 사업하느라 연금 신경 못 쓴 게 지금은 가장 뼈아파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국민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 기대도 안 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꽤 중요한 노후 안전망이 됩니다. 특히 다른 소득이 없을수록 국민연금의 존재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일찍 시작하라. 납부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은 확실히 올라갑니다. 공백 없이 꾸준히 납부하라. 잠깐 안 낸 게 나중엔 평생 손해로 돌아옵니다. 소득이 있다면 기준소득 상향도 고려하라. 고정된 최저 기준만 고집하면 평생 저소득층의 길을 걷게 됩니다. 또한 이미 계속 가입, 추후 납부 제도, 크레딧 제도 등을 활용하면 부족했던 납부 이력을 메우는 것도 가능하죠. 결론 국민연금은 운이 아닌 선택이다. 60년 대생은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처음으로 접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고 불신도 컸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노후에 들어선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는 월 110만 원으로 적당한 여유를 누리고 누구는 월 30만 원의 불안한 노후를 걱정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운이나 소득 차이만이 아닙니다. 바로 선택의 차이였고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70년 대생, 80년 대생에게도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믿든 안 믿든 언젠가 당신 삶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30년 뒤 당신 노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땐 몰랐죠 라고 말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전문가 의견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국민연금연구원의 조현석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단일 소득원이 아니라 노후 소득의 기초 플랫폼입니다. 아무리 개인연금이나 배당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의 역할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수명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명 리스크란 쉽게 말해 내가 얼마나 오래 살지 몰라서 돈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을 뜻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금융 상품보다도 강력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3가지 국민연금 활용 전략. 1. 공백 기간을 메우는 추후 납부 반드시 검토하라. 공백이 생긴 기간은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메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예전의 납부 이력을 소급해 낼 수 있는데요. 최대 10년치까지 추납 가능하며 납부한 금액은 그대로 연금 수령액에 반영됩니다. 조언 50대 중반 이후라도 늦지 않다. 지금이라도 추납 가능한지 확인하라. 2. 임의 계속 가입 60세 이후 전략적으로 활용하라. 원래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만 납부 가능하지만 가입자 요청에 따라 65세까지 자발적으로 더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임의 계속가입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59세에 직장을 그만뒀지만 연금 수령은 63세부터 시작하려 한다면 그 사이 34년간 더 납부해 수령액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조언퇴직 후 60대 초반 일을 안 해도 연금은 낼 수 있다. 적극 활용하라. 3. 소득 상향 조정,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든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최저 금액으로만 납부하고 끝내는데요. 국민연금 납부 소득 기준을 자발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월 소득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신고 변경하면 매달 내는 금액은 늘지만 나중에 연금 수령액은 매달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조언 지금 조금 더 내는 것이 노후에는 매달 더 받는 결과로 돌아온다. 정책 전문가의 지적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한 국민연금, 고소득층도 혜택 크다. 국민연금 제도는 흔히 저소득층에게만 유리하다고 오해되지만 사실 소득재 분배 기능이 있는 만큼 중상위 소득자에게도 매우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률 내가 낸 돈 대비 받는 돈 비율을 따져보면 월 400만 원 소득자가 30년간 내고 80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 실제 수익률은 연평균 45%에 달합니다. 시장 금리 대비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조언 민간 보험보다 효율적이다. 국민연금만큼 확실한 연금은 없다. 결론 작은 준비의 차이가 평생의 노후를 가른다. 한 세대 비슷한 출발선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천차만별이 된 60년 대생들. 그들 사이의 격차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크게 소득의 차이가 아니라 준비의 태도 그리고 정보 접근성의 차이였던 겁니다. 우리는 더는 그때 몰랐죠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선배 세대가 노후 격차를 겪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 정리 오늘부터 꼭 점검해야 할 5가지.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가? 내 연금 사이트에서 3분 안에 확인 가능. 공백 기간이 있다면 추후 납부 가능 여부 확인. 60세 이후 임의 계속 가입 가능한지 체크. 납부 소득을 상향 조정해 미래의 나에게 더 큰 연금 만들어주기. 다른 소득원이 부족하다면 기초연금과 병행수급 전략 세우기. 60년 대생이 국민연금 1세대였다면 70년 대생, 80년 대생은 진짜로 연금의 수혜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선택이 30년 후 여유로운 은퇴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때 몰랐죠가 아니라 그때 준비하길 정말 잘했지라고 말할 수 있도록요.